혹시 영으로 목소리 잘 조금 들리시나요?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제가 집에서 주무하는데 오늘 현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떠나지 않고 네, 지금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신청하셨고 이렇게 줌으로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좀 낯설어서 사실 하루 종일 좀 걱정을 했어요. 이 화면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모임은 자주 하는데 토론하고 책 읽고 나누고 하는 건 자주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얘기해야 되는 걸 잘 할 수 있을까?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전문이 또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마음이 이렇게 내가 왜 그걸 한다 그랬을까 거절할 걸 이러면서 많이 떨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얼굴도 뵈니까 또 우리 박민 선생님도 응원해 주시고 안수현 선생님은 S자 화면 켜기도 전에 저건 안 익은 화면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다 이렇게 켜니까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환대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시니까 저도 기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또 한번 준비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파이널 보캐뷸러리가 좀 어그로를 끄는 호기심을 끄는 제목이긴 한데 그거 평생 가도 찾기 어려운 건데 뭐 짧은 한 시간의 강의로 여러분 찾아드린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너무 큰 기대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오늘 그 파이널 보캐뷸러리라는 어떤 한 단어만 딱 잡아도 큰 수학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어, 그렇게 서로의 삶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학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약간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어,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취업 못한 건 아니고요. 뜻한 바가 있어서 제가 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약간 진짜 어렸을 때 치기 어린 돈키호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하게 됐고 그게 또 그 당시에 또 흐름을 타서 아침형인간 이런 게 한참 붐일 때였어요. 그때 자기 개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또 한참 잘 되고 이래서 그 일을 계기로 또 책을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됐고, 출판사는 어떤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본, 소화해줄 물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커뮤니티 그때 뭐 꽤 몇천 명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책을 좀 남들보다는 좀 어렵지 않게 첫 출간을 하게 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내다 보니까 하나가 뻥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됐었어요. 제가 뒤에서 강의하다가 좀 저의 몰락의 역사도 흑역사도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 두 차례 들었던 생각학교 에스크 이게 나의 진짜 마지막 미션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요즘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야, 자기소개를 자기 입으로 직접 하라고 하는 데는 참 세긴 세다, 여기. 이게 내 소개를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떨려서 채팅에 뭐가 올라오긴 하는데, 하나도 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고 채팅 소화를 할게요. 화면이 보이시는지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화면 우측 상단에 실전 교육 교사 모임 종근교사 이야기 맞죠? 제가 실천 맞아요. 교사 네, 모임 뭐 이렇게 역시, 네. 헷갈렸는데 실천 교육 대청교육, 교사 모임. 교육교사님, 네. 네. 나만의 파이널 보캐뷸러리를 찾다 이게 이제 오늘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크게 오늘 나눌 이야기를 세 파트로 좀 나눴어요. 어, 보통 영화가 어떤 영화든지 3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막, 2막, 3막 그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저도 좀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면 3막 구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파트 1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은 반드시 온다. 지금 현실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트 2에서, 그러니까 2024년 오늘이 5월 29일인데, 10년 후면 2003년 5월 19일, 5월 29일이겠죠? 혹시 이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파트 2로 가서는
영혼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해서 잠깐, 이게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사실 파이널 보케블러리는 내가 막 용어를 쓴다고 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런 영혼의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는 와중에 내면의 투명한 어떤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면 그때 딱 붙잡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파트 2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주하는 삶에서 영혼을 되찾는 삶으로 우리 전환하자. 이게 이제 파트 2의 중요한 메시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나만의 춤추는 별. 이게 이제 니체가 한 말인데, 이 춤추는 별에 해당되는 게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파이널 보케뷸러리로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로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렇게 3부에서는 춤추는 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을 파고들어서 파이널 보케뷸러리를 잡자. 뭐 이런 얘기를 3부에 걸쳐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보면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쏙쏙 받아들이고 분위기도 좀 더 1시간 반까지 갈 수 있고 해보면서 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네. 5월 29일, 2033년, 34년 5월 29일이 찾아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요. 10년 후가 되게 막연한데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날도 월요일은 올 것이고 이날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운전면허 그 적성검사가 10년 주기로 하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10년 전에 그 적성검사를 갔다가 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막 뭐 도장 찍고 사진 붙이고 하는데 10년 후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어요. 10년, 세월호도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10년 주기로 삶을 이렇게 볼 때 뭔가 굵직굵직한 새로운 것들이 좀 보이는 것을 제가 이제 6학년이에요.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그때는 3, 40년 만에 처음 보는 오래된 그 조카들, 그때는 또 한 30년 주기가 되더라고요. 가족들의 큰 행사 이럴 때는.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좀 옆으로 빠졌지만,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는 반드시 온다. 너무 뻔한 명제이긴 한데, 저한테 훅 와닿았어요.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후, 나는 20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뭐 이런 질문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는 아주 멋진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어, 네. 이 8 곱하기 8로 돼 있는 이 판이 지금 뭔지 아세요? 이게 체스판입니다, 체스판. 체스가 1456년인가 15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발명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설한지는 모르겠는데, 체스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 나라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왕이 이제 신기한 발명을 한 사람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좀 대접하거나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체스를 보고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 어, 그, 그 대회 신기한 발명품을 가져와서 경진대회 같은 걸 했는데 상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을 주겠다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잘 알려진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건데 이 체스를 발명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여기 지금 첫 번째 칸에는 쌀 한 톨을 밀이겠죠. 거기 밀 한 톨을 주시고 두 번째 칸에는 두 톨을 주시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세 번째 칸 세트가 아니죠. 네 톨 곱하기 2로 이렇게 계속 주면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게 임금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임금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 설화의 결말이 두 버전이 있대요. 첫 번째 버전은 그 체스를 개발한 개발자를 죽였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서는 임금이 모든 재산을 뺏기고 왕좌에서 물러났다 뭐 이런 결말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그 최근에 우리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엑셀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칸에 한 알이 있고 두 번째 칸에 두 알이 있고 네 알이 있고 이게 쭉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근데 이게 좀 늘어나면요 약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맨 64번째 칸에 이거 세실 수 있어요? 9, 나 이거였는데 900, 922경이에요. 3372조 368억 5,478만 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그 오성 이항이라는 학자 있었죠. 그 이항이 아버지가 애가 하도 맨날 뺀질뺀질 노니까
벌을 줬는데 창고에 쌀이 한 10가마쯤 있었대요. 저 10가마에 있는 쌀을 세봐라 몇 톨이나 되나 그걸 숙제로 내줬답니다. 아이의 그 수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왕이 꾀를 부려가지고 그냥 한 바가지 가져와서 한 바가지 것만 세고 그렇게 곱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봤더니 쌀 한 가마 옛날 80kg이었죠. 쌀 한 가마에 들어가는 쌀의 그 몇 톨인가 봤더니 대략 한 800만 톨쯤 된대요. 그런 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어디 보면 나오더라고요. 통계청에 보면 자료에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 922경 톨에 쌀이라고 가정하면 쌀을 숫자로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20kg 쌀 한 포대가 한 5, 6만 원 하잖아요. 제가 그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이게 한 23경쯤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의 왕이 23경이라는 돈을 가질 수는 없죠. 이거 뭐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요 예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싱귤러리티라는 거, 특이점이라는 거, 그걸 좀 전 자연히 떠올리게 됐어요. 이렇게 휴먼 인텔렉트는 이렇게 서서히 발전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AI 얘기 많이 들으시지만 이게 거의 다 왔다. 뭐 엔비디아의 그젠 황인가 CEO는 여기 5년 안에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 10년이다 20년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거의 가까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는 정말 저도 두렵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정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가 진짜 이 격동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같은 동시대를 살게 됐나 하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이 입만 열면 AI, AI, AI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모든 기업, 개인 살아남을 수 없다.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이 영상인데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 떠서 봤는데, 이제 곧 인간은 여기 금붕어 있잖아요. 금붕어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 손정 회장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어. 20년 이내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AGI에서 ASI로 슈퍼 인텔리전스 발전하면서 이때부터 인간이 거의 이제 모든 걸 AI에 의존하고 종속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무섭게 좀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챗 GPT-4 옴니 써보셨어요? 챗 GPT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이 4%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아, 써보니까 정말 저도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출판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하나 잘 만들고 마케팅할 때 보도자료도 만들고 책 서평도 써야 되고 요약해야 되고 온라인 서점에 올라갈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달 일주일쯤 걸려요. 책 한 권을 낼 때.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근데 요번에 우리 성경님 형님하고 힘든 안 선생님 아실 거예요. 윤슬림하고 까만치 선생님 책 두 권이 동시에 나오는데 챗GPT 4.5에서 제가 그분들 그 완성한 책 PDF를 던져 넣었더니요. 정말 거짓말같이 한 30초 안에 이 책의 서평을 써주더라고요. 그 제가 유발 하라리풍으로 써줘 이랬더니 정말 유발 하라리 같이 쓰고 또 조던 피터슨처럼 써줘 그랬더니 또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파고들지. 저는 이제 당장 현업에서 현재 제가 책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현업에서 그거 보통 하려면 한 50만 원 매주 주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교정 교열 보고 정리하고 그게 필요 없어요. 그 챗GPT 2만 7천 원만 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잖아요. 어, 이제 이 슈퍼 인텔리전스 혹은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 이 AI의 세계가 앞으로 세상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바꿔놓을 거다. 이건 다들 이제 예측하고 있는 지점인데 제가 이렇게 외적인 세계 전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렸다면 이거 꼭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크 맨슨이라는 그 미국 작가예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한참 1위 하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이분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했는데, 최근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도 인터뷰하고, 왜 한국이 이렇게 핫한가, 이분이 취재하러 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한국이 이번에 뭐 메이저리그도 한국에서 개막식을 했는데 뭐 그 와이프들이 한국 와서 올리브영 가서 너무 좋아하고 막 피부 미용 이런 거 너무 잘 발전해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K-팝도 유행이고 엄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이분이 그걸 다 인정을 해요.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 짧은 기간 안에 6.25 이후에 70년 만에 이렇게 초고속
속도로 초고속 성장을 했는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 연예, 뭐 학문은 조금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민낯을 까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라 한국. 그 이유를 뭐로 보냐면요. 우리가 압축 고도 성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중학생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방학 때 방학 지나고 면 애들이 막 10cm씩 키 커오고 막 얼굴 수염 나고 막 확확 바뀌죠. 근데 만약에 7살짜리 소년이 방학을 지나고 왔는데 키가 한 뭐 1m 80으로 커왔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성장을 해버리니까 내면이 다 골마 터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번 경쟁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예를 들던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 뭐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PC방마다 그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고 그 열풍이 불었는데 그 예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선수를 쫓아오려면 한 20년 격차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뛰어나게 앞서가는데 이 선수들을 프로게이머들을 조련하는 방법이 합숙을 시키고 기숙사에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하루에 15시간, 20시간 게임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이 한국 사회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게이머를 길러내든지 케이팝 스타를 길러내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삼성 기업도 취재를 했는데 삼성이라는 기업에서도 연수원 만들고 뭐 이렇게 직원들 숙소 만들고 먹고 자고 다 해결해 주면서 완전히 몰아넣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교육 체제는 이거의 대표적인 어떤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저도 오늘 그거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출산율이 0.6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되게 우울하지만 또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약을 먹고 있다든지 상담받고 있다든지 혹은 알코올 중 치료를 받고 이거를 오픈하는 비율이 우울증은 7%,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2%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8%, 93%다 감추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100점짜리 아니면 다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에서 루저 취급을 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강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진단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이런 어려움이 깊이 병들어 있다, 옮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진단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 우리가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힘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마크 맨슨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1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2034년 5월 29일을 좀 약간 상상해 보면서 지금 2029년 5월 2024년 5월 29일에 내 모습, 또 우리나라의 모습, 또 우리 주위 전 세계를 둘러싼 이런 환경들을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여기쯤에 있을지 모릅니다. 4096에서 8192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하고 놀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10년 후에는 아마 저 체스판의 마지막 끝자리쯤 922 경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현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매일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의 대규모 토목 공사에 대해서 뭐 얘기를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롭히거나 또 공사판에 괜히 먼지 자욱한 곳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없고요. 어, 아주 그 따뜻한 공사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질주하는 삶에서 우리 영혼을 되찾는 삶으로 좀 변화를 이뤄보자 하는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고전을 탐구하면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분이 계시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사실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책을 되게 혐오했습니다. 당시에도 논문 책 이런 거 되게 많았고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그 그리스에서 좀 이렇게 가면 아프리카 거기에는 도서관에 100만 권 이상의 장서가 보관돼 있을 경우 지금 불타서 뭐 흔적은 없어졌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런 어 그 뭐랄까요 이 텍스트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시대예요 이때만 해도.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책보다 더 중요한 건 대화다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생생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책은 굳어 있는 죽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어,
그게 어떤 자를 쓸 수 없다. 뭐 아무튼 이런 철학가 책을 쓰지 않았는데 그 제자인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궤적을 담은 대화편을 많이 썼죠.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정말 그 나중에 꼭 아직 안 읽어본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아주 힘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 정확하게 이 워딩은 아닌데 이런 뉘앙스의 문장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캐묻지 않는 삶. 이걸 번역을 검토하지 않는 삶이라고 해요.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데 살 가치라고 하면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그냥 살은 뺐어요. 그런 삶은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캐묻는 그런 삶의 태도를 좀 요구하고 있죠. 영혼의 토목공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많은 지혜로운 인디언들 지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거 신영복 스님이 직접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주기적으로 잠깐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본다 그래요. 그래서 왜 뒤로 돌아보러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 내가 너무 지금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 봐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는 얘기 되게 유명하죠. 엄청 상징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한국 사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아주 유치원생이 여름방학 지나고 키가 80 된 것처럼 엄청 고도 성장을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허점과 질병 뭔가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겨 있는데 이 질주가 가져다 주는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앞으로 사회가 만약에 그 싱귤레리티가 와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정말 좌표를 잡아야 될지 정말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그냥 옆집이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옆 학교가 하니까 나도 한다. 옆 선생님 하니까 나 이게 아니라 우리 교사 주도성이 이번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들었는데 구글에서는 그래요. 구글의 그 업무 원칙 1번이 뭔지 아세요? 업무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다가 1번이에요. 우리는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게 주체적으로 내가 뭘 할지 계획을 짜고 액션 플랜도 짜고 실행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다시 고쳐서 다시 실행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질주를 좀 멈추고 영원히 우리 뒤를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은 말을 멈추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영원히 따라오기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영혼의 토목공사라고 표현한 게, 저 공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무슨 공부 또 공부 지겨워.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부는 지금 이 챗 GPT 이후에, 인공지능 이후에 공부는 정말 의미가 달라졌어요. 학교 교육 현장이 정말 저는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전에 제가 스칸디나비아 어느 나라 현장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봤는데 이제 공부도 애들 로봇이 다 시키더라고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로봇이 공부를 시키지 했는데 이게 다 개인 맞춤형이 되잖아요. 아이의 지금 지적 수준, AI로 대화가 되고 이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혹은 그룹으로 각자에 맞는 그런 어떤 뭐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굴러가는 로봇도 있고 게임 해주는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집중하고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내내 그냥 완전 몰입을 다 경험하고 교사들은 그 로봇 켜주고 끄고 뭐 그다음에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앞으로 학교 현장이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가 전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정말 영혼을 되찾는 거, 영혼과 함께 가는 그런 공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부는 망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그런 공부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창작자의 몰락 이 어느 창작자가 전부다죠. 여기 지금 보면 잘 나갈 때예요. 아주 잘 나갈 때 이렇게 쫙 줄 세우고 사인하고 강에 나면 몇백 명 쫙 모여 있고 나중에 폼 잡고 그랬는데 오래 못 갔죠. 잠깐만요. 이 다음번 슬라이드 이건 나중에 여기서는 잠깐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그래서 얼굴을 좀 보면서 화면 끄고 계신 분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공유할게요. 잠깐만요. 왜 다시 여기로 돌아갔지? 네.
죄송합니다. 어, 저의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저 소개하라 할 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흑역사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책을 열 권 가까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정말 60만 부 팔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어떤 거는 15만 부, 어떤 거는 뭐 10만 부, 한 세 개 정도는 대박이 좀 났고요. 나머지는 뭐저 출판도 안 팔린 것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데, 요때가 언제냐면 2009년이에요. 여러분 그 2008년, 2009년에 세계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때 딱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출판은 이제 어떤 대중 베스트셀러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급전직하해서 정말 만부 팔리면 완전 대형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60만 부 꿈도 못 꾸고요. 그때 우리 때는 뭐 그래도 베스트셀러 하면 200만 부는 팔려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출판계에서는 오가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시대적으로 좀 그렇고 저도 책을 9권 10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완전히 창조성의 고갈 뭐 이런 거 같아요. 더 이상 쓰고 싶은 말도 없고 쓸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좀 시기를 겪었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이제 내는 책마다 사실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60만 부 팔리는 게 그다음에 15만 부 되고 그다음에 10만 부 되고 그다음에는 뭐 만 부 넘기기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책으로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정말 이때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쿠션이라는 책을 쓸 때 제가 스스로에게 좀 예언적으로 저에게 해준 말처럼 했던 말이 있는데 Life is 영어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인생은 Life is 10% what happens to me. 10%는 나에게 벌어진 일이고 90% is how I react to it.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10%는 벌어진 일이고 90%는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어, 결정한다고 이런 말인데 그거를 좀 도식화해 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고정 반응하는 사람, 책이 안 팔린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막 뭔가 막 그다음 대책을 세우고 막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리액티브한 삶이다, 그 의존적인 삶이다라고 한다면 프로액티브하고 반대되는 삶은 아까 90%는 내가 뭘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고 삶의 어떤 태도가 이렇게 갖춰진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제가 쿠션이라고 비유를 해서 책을 썼었죠. 그래서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이렇게 화살표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사실 심리학적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 요 앞에까지는 누구죠? 프로이드 계열의 그런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결정론자들이 많이 했고, 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프로이드 제자이긴 한데 사실 이분이 거의 마이너리티긴 하지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되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뭘 선택해야 되나? 물론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2009년, 10년 이때 한참 잘 나갈 때고 제가 한국 인문고전 독서 포럼을 만든 게 20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무렵에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어떤 경험으로 혹은 뭔가 이렇게 오토마톤이라고 하죠.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그 자동화 시스템, 내가 뭘 더 이상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직관과 판단과 순발력과 또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막 꽉 차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의 인생이 좀 어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돼? 학위를 따야 돼?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야 돼? 저는 약간 저항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 세상이 하는 대로 하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학위나 뭐 자격증 이런 거 관심 없고 어떻게 살 건지 아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자극을 좀 받고 싶었고 그 당시 한참 인문학 열풍이 불기도 했어요. 이지성 작가가 리딩으로 리드하라 해서 다 고전 읽으면 천재 된다고 난리가 나고 다 사람들 고전 읽고 모임 만들고 뭐 그때 한참 난리가 불 때였죠. 그때 이제 저도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회 흐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한 국가나 한 사회가 아주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막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 그 대중에게 유행하는 어떤 책들이 있는데 이때는 자기계발서가 유행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습관을 만들어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하고요. 중진국의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도 되는 그때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인문학이 대세를 이뤄요. 그러면서 이제 고전도 읽고 뭐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리버럴 아츠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 사회도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걸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제 선진국들 있죠. 아주 정통적인 선진국, 단지 뭐 GDP가 많다 이게 아니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고 나름의 국가의 철학이 있고 어떤 정치적인 문화가 딱 정해져 이런 선진국들은 어떤 책들이 이제 좀 유행하냐면 이런 거 인류학, 고고학 뭐 이런 거 완전히 그 뿌리로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철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세를 이루죠. 좀 얘기가 약간 곁길로 갔는데 아무튼 그 당시 제가 2010년, 11년 이때 인문학 열풍이 불고 고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참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것도 쿠션에 썼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물질계를 보고 여기 이제 천착하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언어계가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 혹은 자산, 자동차, 아파트, 평수 뭐 이웃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여기에서 일희일비하고 언어가 이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사고체계, 정신세계, 영혼 이거는 이제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라이트 모드 반대로 되는 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모드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M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T에서 사고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영혼이란 데서 인연처럼 딱 멈춰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데서 그다음에 언어계가 그러면 점점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물질계에 이 메커니즘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영향을 줘서 점점 풍요로운 삶으로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간다. 또 이런 생각을 한참 하게 됐었습니다. 고전의 어원이 클라시쿠스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고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클라시쿠스의 반대가 이제 프롤레타리우스인데 이게 사회의 어떤 계층을 말하는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우스는 잘 아시는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가난하고 뭐 이렇게 노동하고 뭐 이런 하층민들 뭐 그런 계층이라면 그 반대되는 클라시쿠스는 아주 상류층, 최고위층의 어떤 그 엘리트층, 로마가 6가지 계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상층을 말하는 건데 요게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거의 경제활동이 좀 보이니까,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국가에 이런 함대를 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클라시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클라시쿠스가 함대라는 뜻이에요. 클라시스라는 명사 형용사인데요.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국가의 배한 척이 아니라 함대를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고 사회 최상류층인데 돈만 많은 계급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품격, 부 이걸 동시에 갖춘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제대로 갖춘 명품 가문이다. 이걸 클라시쿠스라고 얘기를 해요. 단테 신곡 강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이마미치 도모노부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클래시쿠스의 의미가 발전해서 중세 초기 교부 시대부터 5세기, 6세기 이때, 7세기 이때부터 인간의 심리적 위기에서 정신적인 힘을 부여해주는 책, 인생의 위기에서 함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작품을 일컬어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살짝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회화든 음악이든 연극이든 정신에 위대한 힘을 주는 예술 일반적으로 클래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고전, 클래식. 어, 근데 이제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인데요. 이분이 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99.99%의 아이들이 부주의한 어른들 때문에 뜨끔 부주의한 어른들 때문에 자신의 천재성을 태어나자마자 박탈당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분인데요.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클래식코스로 태어났는데 이제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뭔가가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이건 뭐 많이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잘 아시는 얘기인데 방콕에 가면 이 와트람시라고 하는 사찰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단일 금으로 제조한
한 덩어리의 물건으로 가장 비싼 거. 이게 지금 정확한 수치는 한 2,500억쯤 돼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엄청 무겁고, 뭐 4.5톤인가 그래요. 높이가 5m쯤 되고, 어마어마한 불상, 석굴암 불상 비슷한 크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미얀마, 버마가 이제 적대 국가였는데, 버마가 어떻게 태국이 쳐내려왔을 거, 전쟁을 치러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보물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승려들이 오고에다가 진흙을 싹 입혀놔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진흙 불상인 것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평범한 불상이니까 뺏어갈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전쟁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안 뺏기긴 했지만 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결국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진흙 불상인 것처럼 쭉 몇백 년을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1954년인가 5년인가 그 무렵에 이 사찰을 이렇게 이사하다가 부주의로 이렇게 금이 쫙 가는 바람에 그 안에 금 반짝반짝하는 하는 게 있다.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우리가 다 버크민스 플러가 말하는 대로 원래 클라시코스로 태어난 그런 위대한 존재들인데 뭔가 부주의한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뭐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사회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황금의 모습을 다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진흙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둘러싸인 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내 안의 클라시쿠스를 되찾으는 도구는 뭐냐? 그것 역시 클라시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자기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운동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스킬 열심히 배울 수 있고, 유튜브 창작에 대한 거 막 공부해서 막 구독자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빛나는 원래 그 내 본질의 고유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지금 영혼의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공부는 그런 공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인상적인 그 조셉 캠벨의 신화 인생 중에 한 구절을 좀 따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조이스와 토마스 만과 슈펜글러를 읽었다. 슈펜글러는 니체를 언급했다. 나도 니체를 읽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그, 대학원을 하다가 교수 임용에 실패하고 그리고 어디서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분도 월든의 그 헨리 데이비 소로처럼 통나무 집에 들어가요. 5년을 있습니다. 이분. 5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죽어라고 고전만 읽어요. 그때 이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벽에다가 2달러짜리 지폐를 희게 하잖아요. 벽에다가 앞핀으로 딱 꽂아놓고 나는 절대 거지가 아니라 나는 현찰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지폐를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배고파가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니체를 읽으려면 쇼펜하우어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쇼펜하우어도 읽었다. 그러다가 쇼펜하우어를 읽으려면 칸트를 먼저 읽어야 이 맞는 말이에요. 알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칸트를 읽었다.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되긴 했지만 칸트를 출발점으로 삼자니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다시 괴테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다음으로 나는 칼 융을 읽었고 그의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슈펜글러의 사고체계가 똑같다는 것을 이 앞에서 여기서 시작했죠. 똑같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한데 버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고전을 파고 하면서 대규모 영혼의 토목공사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분이 얻은 게 지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롤랑 바르트 생과학교 얘기를 잠깐 하자면 생과학교는 지금 6년 차입니다. 우리가 고려학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6년 동안 이제 수많은 고전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누구죠? 아까 그 조셉 캠벨처럼 이 책, 저 책 같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뭐 5년 차, 6년 차 분도 계시고 3년 차도 계시고 많이들 계세요. 어, 미슐레라는 분이 대학자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성경대명령 얼마 전에 파리 갔다 오셨는데 여기 파리의 그 노틀담 대성당 옆에 보면 콜레주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국립교육기관이 있어요. 이게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대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엄청 세계적인 석각 40명 정도가 그렇게 강의를 일반 대중들 대상, 청중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어, 1851년에 미슐레라는 분이 학장으로 있다가 파면이 됐어요. 근데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는 당신의 강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되게 욕하는 것 같죠.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단지 사라졌던 영혼이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지식을 배우지 않았다. 영혼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왔다. 그 인디언들처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분이 롤랑 바르트라는 요즘 우리 생각해서 많이 이제 읽고 있는 분인데 1977년도에 이 콜레지 드 프랑스
그 학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 이후 여러 번의 연설을 통해서요. 자기가 이 임기 동안, 이 학장으로 있는 임기 동안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게 목표다. 그 미슐레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심지어 배운 것을 잊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위로가 되죠. 우리는 맨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뭐 평가하고 등급 나누고 맨날 이런데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와가지고 정말 그런 공부가 공부의 단주라고 공부에 너무 질려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게 목표인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배운 것을 잊는 게 목표라는 거. 엊그제 우리 또 쇼펜하우어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 삼부 의지를 했는데 표상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래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대신 각자에게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졌던 영혼을 다시 발견하기 위한 긴 작업과 그 영혼의 귀환을 계시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가슴이 후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서 이렇게 고전을 막 같이 탐구하고 엊그저께 게 뭐냐?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안데르센의 동화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 노 부부가 살았는데 이제 부인이 집에 먹을 게 좀 없고 하니까 이 말을 갖다 좀 팔아라 이렇게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말 되게 비싸잖아요. 뭐 한 마리 팔면 좋은 말은 뭐 5억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무리 못 받아도 뭐 몇천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그래 뭐 내가 가서 말 팔고 오지 뭐 그래 돈 좀 구해오리다 하고 말을 끌고 나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오고 여기 농부가 황소를 끌고 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황소랑 이 말을 바꾸면 여기 말은 우유도 안 나오는데 얘는 우유도 짤 수 있고 너무 좋겠는데? 하고 자기 본래의 목표를 사명을 잊어버리고 황소하고 말을 바꿉니다. 사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막 너무 잘했다고 좋아하고 또 이제 가는데 이렇게 이쁜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 목동이 있고 그리고 황소는 좀 너무 귀찮기도 하고 힘든데 이 양 너무 이쁜데 풀어놓으면 지가 저절로 클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또 이게 양하고 이 황소를 바보같이 바꿔요. 그다음에 또 가다가 거위하고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암탉하고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가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할머니한테 엄청 칭찬을 받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카페 이제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썩은 사과를 잔뜩 두 자루를 갖고 있는 어떤 농부를 옆 테이블에서 봤는데 저 썩은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뭐 비료도 쓰고 뭐 하면 저것도 좋겠는데 하고 냉큼 이 암탉하고 썩은 사과 두 자루를 바꿉니다. 그걸 보고 영국인 두 사람이 옆에 테이블에서 보다가 이 얘기를 쭉 들어요. 말에서부터 이렇게 썩은 자루까지 온 이 경로를 쭉 듣더니 당신 이제 죽었다. 집에 가면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당신이 이제 끝장이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왜 이 덴마크인이 아니라 영국인인지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영국 사람들이 돈을 무척 밝힙니다. 자본주의의 본산 영국이잖아. 그러니까 그 영국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래? 아니 우리 와이프는 안 그러는데 우리 할망구는 아마 내가 이 가져다 주면 저 썩은 사자 두 자루 갖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마 나한테 뽀뽀를 쭉 해줄 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내기가 붙어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 돈이 많은가 봐요. 자기들 금화가 있는데 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해서 이 금화를 다 겁니다. 만약에 집에 가자마자 할머니가 당신한테 키스를 해주면 이 금화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밌겠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도 오케이 하고 할아버지 뭐 이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내기가 성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쭉 얘기를 이제 듣더니만 할머니가 정말 당신 너무 잘했다. 난 정말 이렇게 사과가 좀 필요했다, 지금. 사과 수프 만들어서 누구한테 대접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뽀뽀를 쫙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동화 같은 얘기죠, 정말.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말을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 얘기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안데르센이 이런 동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은 이렇게 가야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성공이고, 근데 지금 안드레세는 그런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시대 정신 이런 것과 정반대의 삶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이렇게
그 앞에 요 썩은 사과에서부터 말까지 가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의 상식과 통념을 지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 돈키호테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데, 어, 페르난, 페르디난트 퀴른베르그라는 사람이 삶은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문장을 지어냅니다. 근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저기에 아주 맞짱을 뜨듯이 보라,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어, 여기 이제 요걸 또 설명하자면 한참 옆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이렇게 두 문장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죠. 요건 조금 돌아 설명하고요.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쓰신 분이 이런 멋진 표현을 썼어요. 제가 불복종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너무 가슴이 뜨거운데 모든 육체적, 정신적 감각은 이 모든 감각의 자기 소유에 의해, 즉 소유의 감각에 의해 잠식되었다. 소유는 우리를 너무나 멍청하고 무력하게 만든 나머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소유할 때만 그것이 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본의 형태로 존재할 때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소유했을 때만, 먹었을 때만, 마셨을 때만, 사용했을 때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를 가지고서 가난하다. 많이 소유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식과 통념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거의 이게 신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작용을 하나로 쭉 짜서 오렌지 즙을 짜듯이 쭉 짜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물질에 대한 맹신이에요. 예전에는 노력해서 물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가치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결론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 통장에 자산이 얼마가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자산이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얼마가 되면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이 닭에서 오리에서 양에서 황소에서 말로 가는 이런 어떤 사이클로 인해 행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제일 불행한 나라래요. 우- 지금 자살률은 뭐 단독 1위가 된 지 뭐 몇십 년째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출생률이 낮은 게, 출산율이 낮은 게, 이 물질이라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기 하나 낳으면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 내가 몇 년을 고생해야 돼? 그 돈이면 내가 한 달에 매달 해외여행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치들이 깨지고, 물질만이 전부인 이런 시대를, 예리 프롬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중세 이후에 그 뭔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신학 혹은 신앙 혹은 종교의 문제 때문에 니체가 그렇게 얘기하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신 없이 인간이 독자적으로 사는 시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아까 그 싱귤레리티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질이 절대 우리 행복을 이제 보장해주는 시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신은 죽었다처럼 물질은 죽었다라는 그런 철학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여기 어, 지금 요 왼쪽의 원이 이 안에 지혜가 있는 경우, 아까 영혼이 돌아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영혼이 없는 경우예요. 질주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건강이나 명성이나 부나 미모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입증하려고 해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쁘다 싶으면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더 좋은 미용 기술이 나오고 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난리지 차원이 아니라 이 윗섬 차원으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걸 목표로 하고 정말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윗섬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라다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데르센이 덴마크 사람인 거 아시죠? 덴마크가요, 250년, 20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 훨씬 더 암울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고 옆에 독일과 위에 노르웨이 같은 데서 다 나라 뺏어먹고 날씨는 1년에 거의 3분의 2가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아주 불행한 나라였어요. 국민들은 다 술 취해서 싸움박질하고 이 안데르센이 초등학교 때 너무 학교 가면 맨날 시험 보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학교 가는 게 모든 그 소년들의 공포의 어떤 상황이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안데르센하고 철학자 키르케고르하고 키르케고르가 제일 젊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리더격인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룬투비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철학자인 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그룬투비가 어, 덴마크에서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폴케호이 스콜레라는 어, 저 뒤에 보이는 건물처럼 이렇게 자기 저 사지를 다 털어서 건물을 짓고 이제 국가가 하는 교육과는 좀 다른 나름의 교육을 시작해요. 이게 포르케오이 스콜레가 자유학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려 생각하지 마. 어른들부터 공부하자 해가지고 농민들을 다 모아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시험 없고 아까 이제 배우지 않는 걸 목표로 하면 시험 같은 거 없고 그냥 주로 책과 대화로 이렇게 지혜를 나누고 이런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교육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폴케오이 스콜레 운동이 덴마크를 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망해가던 덴마크 철학적으로는 키르케고르가 붙들어주고 그다음에 문학적으로는 안데르센이 견인하고 철학적으로는 브룬트비가 딱 자리 잡고서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 따지면 우리나라 거의 꼴찌 수준이고 덴마크가 거의 1위, 2위 이렇게 크게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에 나만의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그러면 이제 파이널 보캐뷸러리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우리가 껍데기에 천착하는 뭔가 이 껍데기 knowledge, beauty, 그다음에 fame 혹은 wealth 뭐 이런 거를 갖추려면 우리가 정말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걸 얻었는데 알맹이가 텅 비어 있다. 내 영혼은 없다. 내 존재는 사라지고 없다.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춤추는 별을 낳는 거는 이 안에 노란색 아까 윗성으로 표현된 그 중심을 꽉꽉 채우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파이널 보캐뷸러리가 제대로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나의 강점 분석하고 혹은 뭐 스왓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강점 약점 뭐 이렇게 시장 현황 뭐 이런 거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중의 어떤 수요가 뭐고 뭐가 결핍이 있고 나는 그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뚫고 들고 이런 그런 얘기들은 유튜브 켜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 진정한 파이널 보캐블러리는 진짜 가장 나다운 것이 뭔지를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껍데기를 성취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네, 프리드리 니체가 아까 언급한 대로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견뎌야 된다.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별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냥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마음속에 혼돈을 견디는 그런 시간을 영혼의 토목공사를 견디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거 니체의 말인데요. 한 철학자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도 요구하는 말은 무엇인가? 자기를 사는 시대를 자기 안에서 극복하며 약간 이제 철학 얘기를 조금 이제 잘 신경 써서 보세요. 자기가 사는 시대를 자기 안에서 극복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를 그 시대의 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여긴 그는 철학자 자신이죠. 자, 나는 바그너만큼이나 이 시대의 아들이다. 내가 한 사람의 데카당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파악했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내가 저항했던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철학자가 이것에 저항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 아까 뭐죠? 썩은 사과에서 말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 정신 거기에 꽉 차 있을 때 이 니체도 지금 자기 반성문을 쓴 거예요. 이게 니체가 바그너를 엄청 비판하거든요. 음악으로 대중들을 다 이렇게 마음을 여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 되게 만들었다. 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바그너만큼이나 이 시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들어 오염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청소해내지 않으면 그러면 제대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주체가 있고 세상에 필요들이 있어요. 세상에 욕망들이 있고 니즈가 있고 원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파이널 보캐뷸러리를 얘기하려면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세상이 지금 뭘 원하는지 이건 필요 없어요. 주체라는 건 필요 없고 이 바깥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이것 중에 내가 좀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매칭을 해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아마 선생님들은 뭐 이런 일을 아마 가장 마지막 단계 오겠지만 일반 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직이 나를 지탱해주는 시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독립생활자로 단단히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찰스 핸디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어, 자유로운 개인들, 벼룩으로 표현된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농경사회 대가족이었고 그다음에 산업사회 핵가족이었고 근데 AI 시대는 핵 개인의 시대다. 이제 가족도 다 싫고, 애도 안 낳고, 부모 모시는 것도 싫고, 다 이제 개인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럴 때, 이제 파이널 보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영혼의 토목공사와 연결지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시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걸 잠깐 좀 철학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라고요.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쓰신 분 아시죠? 그 무사유가 얼마나 무섭고 악이 얼마나 평범한지. 그러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어떤 설계자이기도 하고 아이만이. 근데 법정에서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멀쩡하고 뭐 착한 아버지고 그다음에 뭐 관료고 위에 시킨 대로 했다. 뭐 이렇게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도무지 이게 600만 명을 학살한 어떤 설계자라고 보일 만한 같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뭐 그런 면에서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엄청 미움도 받고 한데 어쨌든 악이라는 게 너무 평범하다. 근데 그 악이라는 게 뭐냐? 사유하지 않은 무사유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삶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노동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농사를 짓든 뭐 장사를 하든 뭔가를 하겠죠. 작업은 뭐냐면 이 먹고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라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단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고요. 뭐 활동은 뭐냐면요. 이건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좀 최소화하고 그 사람들 맨날 나가서 막 소크라테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즐거워했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의 황금 시대라는 게 있었는데요. 페리클레스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황금 시대의 그리스에서는 어떤 집을 가도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다 토론하고 있었대요. 그 얼마나 이렇게 그 대화하는 문화가 활발했는지 그리고 그리 크지 않은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동네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뭐 변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철학적인 수준이 높았을지 상상이 가죠. 그걸 이제 그리스 황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액티브, 비타 액티브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분의 주장은 이래요. 인간이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는 이 활동이 제일 중요했다. 근데 근대 이후 그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중세 근대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활동은 거의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전문 정치가들이나 하고 작업은 뭐 그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노동이 거의 전부인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다르지 않죠. 다시 요거를 이제 약간 염두에 두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체의 상실, 여기 이렇게 세상이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결핍을 찾는 거죠. 이거부터 해야 돼요, 비즈니스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비즈니스는 관심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세상의 삶의 원리로 그냥 치환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는 뭔가를 꺼내려면 그러면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나의 강점을 살려서 뭔가 이렇게 그 유튜버 혹시 여러분 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유튜버가 되기 뭐 이런 강의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어디에 그 시청자들이 많은지 그런 거 분석해라.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없는데 네가 너 좋아하는 거 영상 찍어봤자 아무도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니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어디가 마켓이 큰지, 음악인지 아니면 뭐 경제인지 이런 걸 잘 보고 이 파이가 큰 쪽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할 수 있겠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장해서 발전하겠지만 어느 순간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한계를 금방 맞이하는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안 된다고 내가 너무 단언하면 또 안 되니까. 안 돼. 이러면 한계에 금방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스타트업 모델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드리고 싶은 모델이 이런 겁니다. 아까 이 중심에 있는 노란색을 찾아야 돼요. 영혼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배움을 정말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를 회복해, 진짜 나다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뭐 내놓을 것도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진짜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꽤 넓습니다. 한 명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필요해서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어 얼마나 많은 그 레드 오션이겠어요. 그 큰 시장에 뛰어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뛰는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나만의 어떤 취향, 목소리, 나만의 고유한 것을 세상에 이렇게 낼 수, 처음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와 똑같은 기대, 나와 똑같은 결핍, 나와 똑같은 필요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더라도 그들과 같이 팬덤을 구축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죽음의 계곡을 만날 거예요. 이게 사업이라 친다면.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하겠지만 점점 몰락의 길을 걷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몰락의 정점을 찍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그만두고 말죠. 그러나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나만의 춤추는 배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들 모임이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존경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셨던 이 전용창 선생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때 대구에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구에서 그 동교태처럼 뭐 어떤 단체에서 제가 스태프로 사회운동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동료 스태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거창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 그 아버지가 대구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머리 허연 노인이 오더니 아이고 너 아무개 아니냐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게 보니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자기의 그 학교를 거쳐간 모든 졸업생의 이름을 다 한다. 얼굴도 다 알고. 그러니까 우연히 길에서 만든 손 덥석 잡고 아무개 어떻게 지냈니 뭐 이렇게 물을 정도. 뭐 제가 이런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분의 일화가 되게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분이 여러분 아시죠?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그 예언적 성찰같이 직업 선택이 쉽게 이게 거창고등학교 막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인터넷에 떠들었죠. 자, 보세요. 아까 그 암탉에서 저 말로 가는 그거 얼마나 거꾸로 닮아있는지 보세요.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거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고 모여드는 거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이거 약간 거의 메조히스트 아니에요? 자기 학대의 그 정점입니다.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왕가가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 이분이 아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물질 중심으로 경도될지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1917년생이시고 7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한참 이제 뭐 새마을 운동하고 이런 그 씨앗이 섞일 텐데 이럴 때 이렇게 자기 후학들에게 어, 이거를 학교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서 붙여놓을 정도로 이런 철학으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파이널 보케뷸러리를 찾기로 한다면 저는 이 조세프 캠벨이 말한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동굴에 당신이 찾는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 그 10계명, 직업선택 10계명 보면 하나도 마음이 끌리는 거 없잖아요. 다 그 반대로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기를 두려 두려워하는 그 동굴에 진짜 우리의 보물이 숨어 있고 사실은 그 들어가길 두려워하는 동굴이 여러분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입니다. 저도 내 안의 내면을 진짜 들여다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 많고 그다음에 패배감에 젖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아까 와트라닛의 황금불상처럼 진짜 귀한 보화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파이널 보케빌더를 찾기 위해서 영혼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일단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스스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끄덕끄덕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자주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아마 그 구글 설문에 질문 남겨주신 분이 오늘 참여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질문,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시고 일단 현장에서 지금 질문할 거신 분 하고 그다음 구글 설문에 있었던 질문이나 예, 그런 거 할게요. 그 설문에도 보면 되게 이제 팬인데 팬이었는데 작가님 특강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다는 반응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질문하고 예, 인사 나누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바로 좀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전에 들어온 걸 먼저 할까요? 네, 이 시간에 사실 여기 진짜인데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뭐 떠드는 거는 그냥 음, 들을 거 듣고 패스하고 하시면 되는데 네, 음, 지금부터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대화하듯이 얘기 좀 나눠보죠. 네. 아까 일단 시작할 때 인사 안 하신 분 박현수 쌤이랑 윤수정 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분은 안다. 음, 마이크 켜고 저희 아까 잠깐 인사해줬어요. 아, 아, 네, 어, 저기, 시작할 때. 우리 학교 그 최성경 선생님 통해서 거의 계속 말씀은 조신영 작가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홍보대사예요. 감사합니다. 저기 박현우 쌤이 홍보대사입니다. 고려학교 홍보대사. 네.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항상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되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지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만의 보케브러리, 나만의 어떤 사명이라면 너무 막 뭐라 그러나, 거창해 보이고, 나는 사실,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 하는, 또 뭐, 아이들의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직장에 뭐 또 가면은 동료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할 일이 태산이고 그 많은 음, 것들을 하다 보면은 지쳐 쓰러져 어, 자다가도 정말 기적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힘을 내는 그런 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뭐랄까, 나의 어떤 사명이랄까, 파이널 보케브러리랄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이거를 찾아나가는 어떤 작은 어떤 그, 뭐랄까, 그 강을 건널 때 이렇게 돌멩이 하나처럼 조약돌 하나라도 좀 던져주시면 저희들이 좀 찾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너무 다들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그거에 정말, 아, 그렇구나 하고 뾰족한 답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워낙에 개인적인 또 영역이고, 사람마다 그 내면의 상태가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다 되실 거예요. 이렇게 조언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 그런 거 있죠. 어, 뭐랄까. 음, 방향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인지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잘못하다 나 정말 무사유 인간이 되겠네? 하는 위기감? 어떻게 하면 내가 사유하면서 살 수 있지? 혹시 내가 정말 완전히 오토마토화된 어떤 시스템에서 육아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와서 피곤해서 자고 뭐 이런 일상이 정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반복이 될 음, 때 그게 정말 잘 사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음, 큰 이제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진짜 바뀌려면요, 절박함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절박한 지점은 각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음,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일본 작가는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야구 보다가 그 자기가 응원하는 야쿠르트 스와로즈 팀이라는 일본 야구단이 있는데 음, 거기 외국인 선수가 2루타를 빵 치는데 그 약간 그때 바 식당 재즈바 운영할 때였어요. 점심에 손님 없을 때 브레이크 타임 때 야구 이렇게 보는데 야구공 날아가는 순간 결심했대. 나는 소설을 써야겠구나. 음,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책이 안 팔리고, 아, 이렇게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뭐 해 먹고 살지? 내 인생은 뭐지? 뭐 이런 그때 정말 절박함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절박함, 대호각성의 순간은 되게 부드럽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뭐 암 선고를 받아야지 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건 사람마다 너무 그 편차가 크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뭐 해결하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어쨌든 첫 번째 대답은 무사히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의식을 갖는 거. 음, 그러면 사유하는 삶은 어떻게 시작해 되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아까 소크라테스 그림을 자꾸 떠올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캐묻지 않는 삶은 어, 그런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그 명제를 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저는 그래서 하루에 아까 김재희 선생님 아침 루틴이 뭐 아침 있으신가 뭐 루틴. 예. 여쭤보셨는데 그것과 좀 연결지어서 답을 지어보자면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유튜브는 하루 평균 3시간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3시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음, 3시간은 필요 없고 어, 그냥 하루에 15분 정도? 음, 혹은 4분 33초라는 그 루틴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존 케이지라고 하는 철학자이면서 음악가인 분 아세요? 그 존 케이지의 작품 중에 하나가 4분 33초라는 게 있어요. 그건 예. 뭐냐면 4분 33초 동안 피아니스트가 딱 나오는데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악장하고 쭉 피아노의 뚜껑을 열더니 쫙 이렇게 칠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1분 한 30초 가만히 있고 옆에 또 페이지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까지 딱 앉아 있어. 그리고 한 1분 30초인데 1악장 끝하고 또 이렇게 뭐 하면 관객들이 웅성웅성하고 또 2악장 하면 또 초시계를 하나 들고 그냥 딸깍 누르고 딱 연주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4분 33초를 원래 악보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1악장, 2악장, 3악장을 부르면 돼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도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은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정말 그 4분 33, 4분 33초가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영혼같이 느껴져. 정말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근데 4분 33초면 하루 24시간에 0.3%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시간만이라도 좀 내서 내가 어, 알람을 좀 4분 33초 딱 맞춰놓고 요거는 뭐 꼭 아침에 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 명상 같은 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구글에서 하는 그 되게 비싼 명상법도 5분을 넘기지 않거든요. 그 4분 33초 딱 켜놓고 어, 일단 뭐 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은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쭉 하다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보이는 거 가지고 해보고 나중에 이제 느껴진 촉각으로 되니까 오감을 좀 깨우면서
4분 33초를 하고 그때 들었던 생각을 좀 몇 자 적어보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만 해도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뭐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점심 먹고 나서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흐른다. 그리고 도시에 정말 굉음이 많구나. 진짜 질주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저는 아주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차 소리 같은 거 전혀 안 들리는 시간이 4분 33초를 딱 하면 그때 이렇게 내가 약간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고 약간 시계 똑똑똑똑 시계가 이렇게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어떤 평소에 안 쓰던 감각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욕심 내보자면 뭐라도 좀 한 줄 쓴다.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몽롱쓰기라는 걸 늘 가르치는데 몽롱쓰기는 약간 저기 뭐죠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창조성 모닝 12조 페이지, 과정하는 모닝 그 모닝 페이지. 페이지랑 모닝 예, 페이지? 그 뭐죠? 모닝 페이지랑 비슷한. 네. 그 모닝 페이지가 좀 비싼 거예요. 근데 모닝 페이지는 좀 규칙이 까다로운데 몽롱쓰기는 까다로운 규칙은 없고 일어나자마자 약간 좀 잠이 덜 깨고 몽롱할 때 막 쓰는 거예요. 분량도 저는 한 10분 정도만 해도 돼요. 10분이나 15분 딱 세팅하고 막 토해내듯이 배설하듯이 이게 나도 안 읽을 독자가 없는 글이니까 막 쓰다 보면 그러면 아까 그 내면의 대청소가 좀 필요하다. 토목공사 얘기할 때 그리고 다 개워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 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부담 두 가지 소개드렸어요. 부담 갖지 말고 이제 하루 중에 4분 33초만 딱 떼가지고 초식에 딱 하고 뭐가 들리는지 소리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라. 음, 그러니까 집 근처에 약간 숲이 있거나 뭐 오솔길이 있거나 자연의 소리를 들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도시에 너무 굉음이 많아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이 4분 동안 들리는 게 굉음과 자연 새소리도 가끔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척박한지 질주하고 사는 이런 느낌도 좀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몽롱 쓰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10분, 네. 15분 좀 해보시고 혹시 여기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물어보시면 팁들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신영 작가님을 음. 그 성경 선생님 통해서 영원으로 만나고 목록 쓰기를 많이 해서 정말 많이 도움받았고 최근에도 그냥 뭐랄까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누가 박수 치라 그러면 이유 없이 박수 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생각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박민 선생님 질문 좋은 거 올려주셨네요. 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욕구도 그 나름대로 인정하려면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너그러움을 잃은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인 강요 훈련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사람들의 공격 본능만 살아있어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사람들 본연의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학생들만이라도 말이죠. 예, 이게 아까 그 약간 7살짜리가 갑자기 키가 180이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과도한 경쟁에서 사람들이 공격성만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한나 아렌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한나 아렌트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획일화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전체주의에 빠져 있는 사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다 혐오하고 공격하고 환대의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이제 안나 아렌트는 그 인간의 복수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몽롱스기도 얘기했고 4분 33초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독하게 개인으로 혼자 있을 때도 사실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로마 시대 카토를 인용해서 이 제사의 책의 첫 장에 그 말을 쓰는데 정신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바쁘답니다. 그 카토의 말을 인용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두 자아가 계속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엄청 바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뭐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철학적으로 이런 뿌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좀 문제 들 필요가 있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 획일화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하는 거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아까 그룬트비, 뭐 키르케고르 혹은 안데르센 얘기를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좀 이렇게 다양성을 계속 좀 존중하고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려면은 사실은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목표의 배움은 어렵죠. 그건 수단으로서의 배움이기 때문에 뭔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뭔가를 끝내야 되고 커리큘럼을 따라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뭐 그런 데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좀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공교육, 학교 교육 안에서 그런 여지가 혹시라도 좀 생길 수 있는 기획자가 생긴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많이들 쓰시는 것 같긴 해요. 뭐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교육 패턴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전수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티칭,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지식을 넣어주는, 주입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칭인데 이거는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거나 악기를 배우고 날 때 마스터가 배우는 사람한테 뭔가 피드백을 계속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화 토론입니다. 근데 내면을 일깨우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세 번째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티칭이나 코칭은 뭔가 이렇게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진짜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자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는 요 세 번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좀 많이 늘어나야 사회적으로 저변이 확대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정말 종과 부적이 다 너무 너무 하지만 그 할아버지와 불가사리 아시죠? 이렇게 잡아서 바다에 던져주는 할아버지가 그래서 다 가지고 가는데 그 한 마리 살려봤자 뭐해요? 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얘는 그래도 살잖아요. 딱 던져주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또 너무 이렇게 논리와 숫자 이런 거에 함몰되지 않고 내 여러분이 내일 만날 학생 하나라도 건져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또 다른 질문 없었나요? 제가 얘기하느라고 정신없어 채팅방을 자세히 못 보고 있는데. 흥경지명님이 그새 뭐 링크를 엄청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깨알홍보. 네. 나만의 루키블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과학교 입학하는 거라고 제가 남겼습니다. 네. 입학하시면 훈련 받으실 수 있고요. 부담 갖지 그다음에 마세요. 배움을, 네. 배움을 추구하지 않는 교육 음. 현장인데, 그, 모티머 제의 아들러라는 미국의 그 시카고 플랜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그 무사유의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에 유치원 수준의 지적인 수준, 미국을 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도 그 사회도 대놓고 유치원 수준의 지적인 그 수준으로 활개치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그걸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invitation to, 어, pain of learning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논문 제목이 배움의 고통회로의 초대. 저는 아까 좀 롤랑바르트식으로 배울 게 없는 배움 뭐 이렇게 좀 온화하게 꼬셨다면 저기 모티모 아들러는 배움의 고통회로의 초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되게 빡세게 좀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요. 지금 벌써 4년차, 5년차 이제 고전 토론 하신 분들이 이제 완전히 뭐랄까 약간 발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토론하면 서로에게 서로가 많이 배우고 또 읽으면서 고전 자체가 너무 강렬한 텍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다면 언제든지 투팔골려 환영하겠습니다. 또, 네.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윤수정 선생님하고 정인지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네. 아까 저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씩 인사했었거든요. 네. 말씀 가능하시면은 인사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윤수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네. 네, 기자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아까 이동 중이라 전철 안에서 화면을 못 켜서 너무 죄송했고요. 그리고 또 고래쌤들도 많이 보였어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반가운 조신영 작가님. 네, 제 올해는
딸이 고3이고 또 이렇게 둘째 아들 녀석이 고1 뭐 이렇게 또 복잡 다단한 일들이 좀 많고 벌려놓은 일들 뭐 연수 막 사실 이래가지고 조금 저도 사실은 에스크 생과학교 말은 연구원이었지만 뭐 막 쫓아가는 허덕이면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조금 쉬고 있는데 곧 조만간에 좀 일들이 해결되면 네,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신영 작가님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귀찮은새끼 감사드리고 오신다고 하셔서 뭐 무조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잘 신청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역시 그 물질을 쫓지 않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삶. 저도 부족하지만 너무나 제가 갈망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다시금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고요. 끝으로 저는 조신영 작가님 책을 그래도 나름 읽는다고는 읽었는데, 최근에 어떤 책을 쓰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조신영 작가님의 인생책 한 세 권 정도 어떤 책이 있으신지도 조금 궁금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성경지명 선생님이 그또 인사부터 하신 분 마저 인사 듣고. 아, 정인지 쌤. 음. 안녕하십니까. 자,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음. 좋은 강의를 너무, 앞부분 많이 못 들어서 아쉽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 계속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 근데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 또 급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가지고 인증샷을 먼저 찍고 네. 이어갈게요. 저희 화면 켜실 수 있는 분 잠깐만 켜주시고 저희 실전교사는 여기 보면 요 로고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엔저할 때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앞쪽에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찍어볼게요. 화면 켜줄 수 있는 분 켜주시고요. 자, 듣겠습니다. 아까 박민 선생님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나가버리셨어요. 야자감도 끝나서 나가셔야 된다고 아쉽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선생님 질문 있다고 손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음. 아까 그 강의 중에 작가님이 돈키호테도 좋아하시는데 늘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시면 정말 새로운 시도, 도전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 이제 보면서 아까 그 어두운 동굴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더 힘든 곳으로 가고 그런 시도를 하는 비법? 저는 그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걸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작가님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돈키호테의 비법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벌써까지 빼먹으시려고. 네. 그 윤수정 선생님 질문에 먼저 답을 좀 드리면 최근에 뭐 이렇게 써놓은 책이 두 권 정도 있긴 한데 사정사정 아직 발행은 못하고 있고요. 네, 인생책 세 권을 말해달라 말씀을 이게 계속 바뀌긴 해요. 계속 바뀌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로빈슨 크루소가 인생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요즘 아까 얘기한 그 한나 아렌트의 정신의 삶 뭐 이런 책, 롤랑 바르트의 마지막 강의 이런 책 되게 좋아하고 또 한번 펼쳐보시면 같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너무 재밌다는 말은 절대 못하겠어요. 되게 어려운데 근데 계속 울림을 주는 그래서 정말 이 대가들이 책이라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 그냥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안 선생님 질문해 주신 거에 동물에 어떻게 하면 뛰어 들어가냐, 어떻게 모험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약간은 성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뭐랄까요, 저 MBTI 이런 거 잘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그 몸속에 흐르는 그 모험가의 기질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이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니까 본인의 성향에 걸맞는 도전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막 이렇게 좀 대학 졸업하면서도 일반 직장 안 들어가고 계속 야인으로 살면서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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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거에 좀 근본적인 어,
뭐랄까, 철학, 정신, 뭐 방향, 지향점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는 약간 낙관주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정 안 되면 죽지 뭐 이런 생각.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 이런 생각하면 사실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낙관주의가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저의 강점이라면 강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아, 정말 쓸모없는 대답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근데 이제 안소연 선생님 질문이랑 작가님 이제 답변 들으면서 저는 그 새벽 기상 5시 모임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작가님은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 먼저 알았고 블로그에서 이제 블로그 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뭐지? 딱 아침에 새벽에 항상 글을 올리시는데 약간 정신 차려 약간 이런 딱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글이라서 이렇게 이제 눈여보고 있다가 새벽 기상 모임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하신다고 해서 카페 가입해서 이제 했는데 어 약간 그때 좀 많이 배웠거든요. 새벽 기상하는 것부터. 그때 저도 이제 써야겠다는 약간 되게 쓰고 싶은 시기였고 뭔가를 이렇게 쏟아내고 싶은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 시간이 퇴근하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데 이제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조신영 작가 어떻게 하셨냐면 인증할 때 저희도 지금 뭐 인증하고 저도 새벽 계산을 하긴 했지만 무조건 이제 그 거실에 가서 아날로그 시계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나 막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무조건 근데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도 안 떠졌는데 일단 거실 가서 그 찍으면 또 뭐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100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딱 100일 끝나고 그 다음 시기가 이제 엘리베이션 파워 책 딱 출간하고 출간 기념회를 하필 또 제가 아는 작가님 문작가 카페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때 문작카페 그때 처음 그 뵀죠. 특강 이후에 제가 그 작가님이랑 소통하기 시작했는지 그 전에 알고 있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대구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엘리베이션 파워 얘기가 거의 블로그에 이제 쓰신 그런 글 내용이긴 했는데 가서 이제 특강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니까 딱 하니까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톡방에서 봤는데도 그래서 인사드리고 특강을 들었는데 그때 전 특강이 너무 강력해서 그 엘리베이션 파워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약간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인문고전 읽기 이제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강연 다니시고 특강하고 그렇잖아요. 뭐 특강비도 교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받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 뭔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실천하고 뭔가 변화까지 이끌려면 뭔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학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전에 다른 연구회를 하다가 고려학교를 만든 취지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되게 그런 확신에 차서 하시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학교 바로 이제 가입을 했죠. 근데 그때는 오프 모임 위주라서 이렇게 등록할까 하다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으로 100%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이제 해서 들었는데 정말 그때 저는 되게 아까 뭐 절실함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되게 제가 변화나 뭐 이런 거에 절실할 때 이제 만나서 되게 저를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거 있죠? 돈키호테라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저도 뭔가 저지르는 편인데 우리 대표님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다음 분도 있구나, 이러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어서 궁금한 게, 여러 시도를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됐을 때 사실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시도는 사실 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사실 네. 안 되면 안 하는 분이 더 많거든. 선생님들도 수업이나 뭐 내가 바꾸고 싶지만 되게 안정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걸 안 하려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시도해보고 안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다시 내가 또 이 방향으로 되게 다양한 시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마크 맨슨, 미국 작가 얘기 제가 잠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좀 폐부를 찌르는 지적을 해주신 분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분의 결론이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 어, 회복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MF를 만났을 때도 잘 회복하고 다시 그다음에 어떤 뭐 임진왜란부터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어떤 그런 힘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위로가 좀 됐어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고도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병드는 모습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 정말 이런 작은 모임들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까 독립운동 얘기도 하셨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데스밸리 커브도 봤지만 뭔가 이렇게 일차함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밑으로 꺼져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이게 다시 우상향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작은 의미로 축소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성경김 형님 질문하신 대로 뭐가 잘 안 됐을 때 저는 일단 사무엘 베게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실패하라,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데 우리 사회가 아까 마크 맨슨도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실패한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다 완벽주의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요즘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주 지금 깊이 병든 어떤 모습인데,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볼까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더 나은 실패를 하는 거? 그런 게 좀 용인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거나 이게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6학년이 되도록 근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의 파이널 보캐뷸러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너무 자유도가 높아서 좀 한편으로는 뭐 이런 말 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한데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어, 좀 살아가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그 실패가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좀 실패를 좀 인정하고 용납하는 어떤 이런 사회 풍토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책 읽는 사람, 사유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꿈이 작으면 이거 파이널 보캐뷸러리 연결됩니다. 음, 컵만한 꿈이 있으면 죄송해요. 이건 커피였어요. 컵만한 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려움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려움이 이렇게 딱 닥치면 이게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내 꿈의 사이즈와 어려움의 사이즈가 음, 똑같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아요. 다시 안 하면. 근데 꿈의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음, 크면 컵만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거 실패했네. 그럼 이렇게 싹 또 우회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진 파이널 보캐블러리 혹은 나의 어떤 최종적으로 품고 있는 골,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스케일이 크고, 약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목적지를 정한다 했을 때는 가능하면 닿을 수 없는 그 돈키호테 그 유명한 뮤지컬의 대사처럼 도달할 수 없는 별 같은 그런 걸, 그 춤추는 별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 걸 좀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음, 작은 어려움들이 와도 실패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꿈이 은퇴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공간 하나 꿈이 이렇게 조그마한 꿈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소박한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뭐가 그게 막히면 정말 음.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골 세팅을 잘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가지면 좋을 사소한 습관이 있으면 뭘까요?라고 해주셨어요. 그건 뭐 바로 답드릴 수 있는데 써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은 읽는 걸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읽는 걸로는 약간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풍성한 어떤 어, 교양인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진짜 뭐랄까 굳어진 머리를 깨우고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건 메타노미아, 그러니까 약간 자기 객관화도 할 줄 알고 뭐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리딩으로 안 돼요. 라이팅을 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쓰는 만큼 생각이 발전하고 그 쓰는 양이 누적되는 만큼 생각이 좀 무사히의 사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책을 읽다가 이렇게 아까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는 반드시 온다. 뭐 이런 문장을 딱 봤잖아요. 음, 그러면 그 문장을 이렇게 좀 뺏겨 쓰고 짧으니까 금방 쓸 거 아니에요. 몇 초면 쓸 거 아니에요. 쓰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막 써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초서라고 하는데 이 초서하는 음, 방식으로 라이팅을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써야 돼요. 써야지 생각이 발전하고 뭐, 지금 50대 분이 굳어진데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저는 네. 6학년이에요. 근데 그리고, 앞으로 아까 네. 특이점 얘기도 했는데 인간의 수명이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음, 이제 150세, 200세 시대는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 커즈바이든가 이런 사람은 2043년이면 45년인가? 뭐 이때쯤 되면 인류는 영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아까 우리가 4천 얼마에서 뭐 8천 얼마로 가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그 체스판의 64번 칸의 숫자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듯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사유하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몇 분 질문을 해주셨어요. 특히 뭐 AI가 나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 미래의 교사의 역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이거는 주셨네요. 예.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거죠. 나는 교사도 그거는 사실은요. 그 네. AI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챗GPT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교육학이 발달한 대학들 그 총장들 난리 났어요, 지금. 모여서 우리 어떻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최근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피 튀기게 경론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느리긴 하겠지만 이게 뭐 공동이라는 게 워낙 그 덩치가 크고 시스템이 복잡하니까 느리긴 하겠지만 큰 변화가 올 것 같긴 해요. 저는 궁극적으로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언제 어떻게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사 역할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진짜 세상이 어떻게 전복될지 모른다. 뭐 이런 거 정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해요. 네, 최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배우는 건 즐거운데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것저것 배운 걸 어떻게 수업과 연결하도록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약간 이제 나만의 보캐블러리를 못 찾았다는 뜻이 아닐까? 예,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데 그렇긴 그래서 한데 저도 그 네, 질문을 미리 카톡으로 봤는데요. 네,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음, 그 은수저라고 하는 혹시 일본 책을 아시나요? 은수저라는 책을 가지고 음, 근데 그분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아주 나이 드신 지금 100세가 넘으신 교사 한 분인데 중학교 그때는 일본 2차 대전 직후라 교육 시스템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 봐요. 그 책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책 한 권을 음, 인수저라는 작은 네, 책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뭐 일본
사회 아주 리더로 다 잘 컸는데 그 교육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새길로 빠지기였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줄 읽다가 뭐 이렇게 전래 동요가 나오면 그거 막 불러보고 음, 개사도 해보고 뭐 어디 산책하는 거 나오면 동네 산책도 해보고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느리게 슬로우 리딩에 아주 원조격으로 소개되신 분인데 음, 그 선생님 질문 보면서 뭐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렇게 색깔로 자꾸 빠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교육은 정말 끝난 거 아니에요? 챗GPT 음, 얼마나 지금 무섭게 발전, 거기에 뭘 요약하고 압축하고 음. 정리하고 이거를 다시 뭔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언어 모델을 AI가 이제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그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막 이것저것 해보면 저 되게 좋은 태도 같아 보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 이제 10시 정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9시 57분이라서 네, 마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 이런 분 계신가요? 혹시 아까 김미숙 수석님 잠깐 저 사진 찍을 때 켜졌는데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그 음,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네네, 네, 밖에 네, 나갔다가 네.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좀 들어서요. 들었다 안 들었다 띄엄띄엄 들었는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서 생각학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윤수정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고는 싶은데 근데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려면 내가 어떤 그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계속 바쁘고 삶의 어떤 조각, 그 틈이 없는데 거기에 사유가 안 생기는 것 같아서 4분 33초 이야기도 아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을 가지고 루틴으로 하루에 4분 33초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에 귀 기울인 거, 그거 한번 좀 시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화면을 계속 끄고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신영 작가님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 마치는 걸로 할게요. 어떠셨어요? 저희 뭐 질문도 많이 네네네. 하고 했는데, 저는 네. 사실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하루 종일 떨지만 내려가기 음, 싫은 마음 아시죠? 아, 이제 끝났다. 너무 좋은데? 계속 했으면 음. 좋겠다. 뭐 내일도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네. 만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또 표정으로 잘 또 흡수해 주시는 거, 그리고 여러 질문들로 좋은 대화 이끌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되게 용기 얻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켜지신 분들, 김재희 선생님, 안수현 선생님, 김미수 선생님, 박현 선생님, 윤수정 선생님, 황인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면이 꺼진 분들은 제가 잘 안 보이게 생각하시고 다 이하 동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현 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수락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들 이제 나만의 보케블러리 그게 뭐 하루아침에 찾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저도 이제 뭐 일 벌리기로는 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큰 목표가 있으면 그런 이렇게 잔잔한 이런 어려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를 가지고 다 시작한 일들이니까 또 올해 또 잘 해봐야겠다는 그런 또 다짐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SM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달에 계획서좀 안내를 하고 이제 생강학교 치시면은 정보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이버에. 그리고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생강학교 모임에서도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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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